이번 발표 제목은 우리가 그 화학공장 안전설계에 대한 핵심 고려사항을 그 응용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이 굉장히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이런 연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색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네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할 때 그 베이식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밑에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그러한 폴로잉 마인드를 필로소피를 집어넣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끝내 파이널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는 다 원초적으로 들어와서 업생까지 끌고 올라오면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하면 이 개념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계속해서 리서치 R&D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고 또는 연구 목적에 시작할 때 이 필로소피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고 연구를 하셔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로소피 마인드, 철학적인 마인드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신념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윤리적인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적인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 또는 세계 각국에 대한 그런 문화를 이해할 때, 또는 그 문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설계에 대한 베이직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플랜트 세이프티 디자인 필로소피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레이트 로스, 아래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태학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또는 어떤 파괴, 여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든가 또는 동물 또는 식물이라든가 어떤 숲, 그다음에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그러한 보호, 이것이 우선되는 그러한 필로소피를 전제로 깔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전제를 까는 데 따라가지고 설계 비용이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러한 연구하실 때 또는 좀 더 디벨롭 시켜나갈 때 보면은 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전제를 깔고 시작할 때 우리는 세계적인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까지 않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섹션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큰 안목을 보고 이러한 성공적인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코어 컨시더레이션에 대한 스터디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통합의 개념을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섹션에 대해서 유니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한다 하지만은 좀 더 통합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알파와 오메가까지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거기서 하나라도 그러한 생각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로 인해가지고 손실이 온다거나 또는 설계를 다 해놓고 실제 시용 단계, 성능 보장 단계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발견한다고 하면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설계를 한다는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알파와 오메가, 그냥 전체적인 통합을 못했을 때, 지금 여긴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프랑스에서 비료 공장이 폭발한 사고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9월 23일 날 사고가 나면서 26명이 사망하고 이제 650명이 상해되는데 이러한 정도의 숫자는 약합니다.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인재라고 해서 찾아 들어가 봤더니 끝내는 설계 미스였어요.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는 그것을 오퍼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설계자들이 그걸 어떻게 좀 잘 노멀라이즈 시켜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끝내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라고 했을 때 그걸 인재로 보고 결론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인재 뒤에는 설계의 기본 바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를 찾아줘야 됩니다. 뒤에 가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고에 대한 조사할 때 우리는 지금 조사위원들이 이렇게 팀을 짜 있는 거 보면은 나중에 거기서 조사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저희들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허점이 많이 있어요. 누락된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끝내는 설계에서 오는 미스테이크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디스커스 안에 있어서 제 1번으로다가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지진이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리 화학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지진에 대해서 설계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걸 봤을 때 제대로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그러한 데 대해서 이런 것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80년대, 90년대 지진의 숫자가 지금 한 2.5배를 계속 늘어나고 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진의 시즈믹 팩터를 얼마만큼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거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창 지역에 2007년도 2월 20일 날 4.8 리터 스케일로 하는 사고가 지진이 났었는데요.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를 제가 2.35를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시즈믹 팩터를 우리가 제한하는 시즈믹 팩터는 한 6.48, 한 6.5가 되는데요. 그래서 6.5보다는 더 커야겠다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공장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시즈믹 팩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코스트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걸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파이프링하고 파이프링이라든가 이런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6.5 정도 지금 하고요. 스토리 탱크라든가 아메리에는 6.5,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에리아하고 프로세스 에리아는 7.5, 그 다음에 이머전시 제너레이터, 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러스 모티리얼, 뉴트럴라이징 퍼실리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중화시킨다든가 하면 7.0에서 7.5 이 레인지는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가정을 했지만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한 6.5 정도 이렇게 지금 6.5에서 7.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화학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보다 약하게 돼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제가 제시한 숫자에 대한 제한된 숫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계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셔가지고 학위를 좀 따시면서 어떤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디자인하고 프로젝트 할 때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해 가지고 끝내는 성능 보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고와 연관되는 또 성능 보장하는 시운전 때 이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프로젝트 할 때는 알파 오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스터디를 세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성능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8년까지를 제가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거 외에 더 많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화학공장에 계단의 화학공장에서 30년 이상 또 해외 프로젝트에서 참여해가지고 그네들이 설계할 때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 근데 성능 보장에 가서는 성능 보장을 할 수 없고 문제점하고 그런 어떤 사고하고 연관되는 걸 보았을 때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피지컬 앤드 케미컬 프로퍼티 이런 거 볼 때 아주 간단하죠. 그렇지만 여기를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선진국의 최근 사례 이런 거 다 다시 찾아야지 옛날에 있던 그 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문제점을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이런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최근 또는 좀 더 생각은 있어가지고 미처 어떤 수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걸 실험 단계에서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찾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빌리티하고 리액티비티, 안정성하고 반응성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바로 나면 또는 그런 것을 컨트롤 레인지를 갖다가 타임 시퀀스를 얼마만큼 중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고가 인재로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의 MSDS하고 이제 CSDS가 굉장히 눈에 이거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MSDS에 대한 자료는 가장 최근에, 가장 선진국에서 거기에 발표되는 메이커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계할 때 이것이 반영이 안 돼요.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사고 조사를 했을 때 보면은 MSDS에 있는 자료를 설계에 반영했으면 됐을 것을 미처 놓쳐버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그 설계할 때 반드시 MSDS도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 서너 개, 심지어는 그러한 그 각국의 각 나라에서 그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을 다 참조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다 설계에 반영되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그 사이드 리액션 같은 거, 이런 바이 프로덕트, 이런 사이드 리액션도 우리가 미처 화학 반응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반응 공정에서 그 사이드 리액션이 몇 가지가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한 10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 9가지만 보고 하나를 놓쳤다 했을 때 그 하나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설계가 다 됐다 하더라도 성능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프로치해 나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톡시콜로지컬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정확히 이제 찾아내야 되겠고요. 이 임퓨리티, 6번째 그 임퓨리티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퓨리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설계할 때 그 인풋, 피드 레이트 또는 피드 조건에 대해 가지고 그 스펙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을 때 설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퓨리티가 좀 어느 만큼 ppb로 가느냐, ppm에서 ppb까지 떨어지냐 할 때 그 ppb가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이제 앞으로 화학 케미칼이라든가 이제 그런 첨단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임퓨리티를 논해야 됩니다. 그럼 임퓨리티에 대해서 각 성분에 대해서 또는 그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 또는 그러한 그 경제성을 논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정전기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따져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랜트 그 스펙 인포메이션 11번에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랩 에너지컬 지금 13번에 그 랩 에너지컬 그 테스트 메소드 우리 화학공학자들은 그 이 랩 에너지스에 대해서는 주로 그 화학한 사람들한테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려가지고 이 분석 방법을 갖다가 그 뭐 ASTM이라든가 지스라든가 DE라든가 이런 세계 각국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그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랩 에너지스 메소드를 잘 봐가지고 어느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로케이션하고 포인트. 설계를 하면서 어디에서 샘플을 타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 샘플링 포인트를 놓을 것이냐, 어디에서 반응 공정이 반응이 다 끝나고 이쯤에서 달아야겠다든가 이런 걸 판정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샘플 타다가 분석해가지고 보면은 실제는 반응 규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균형을 다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17번의 익스포저 그 컨트롤이라든가 또는 그 디스포저 그 컨시더레이션 우리가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폐기물 같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해놔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를 그렇게 지금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그 디벨롭먼트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실렉션 원료, 로우 머티리얼에 대해서 그런 선정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원료를 앞으로 어떠한 원료를 바꿔볼 것인가 하는 건 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고성능의 계기류, 계기류 선정까지도 화학공학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캐탈리스트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앞에 한 3분 정도 보존됐습니까, 제가? 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세이프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프로세스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각 유닛 공정에 우리가 세이프티 얼라운스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 이걸 하겠죠. 그래서 총 유닛 섹션에 대해서 몽땅 통틀어가지고, 그럼 세이프티 팩터 토탈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걸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밑에 쭉 그런 나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프로세스 세이프티 측면에서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스펙,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닛 프로세스 에리아에 대해서 로우 머티리얼 원료에서부터 밑에 쭉 한 9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퀴먼트, 기계장 기류라든가 설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펙을 정확히 정해놓고 일단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에미션 레벨 같은 건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뭐 프로젝트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하고 또는 법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 여기에 레벨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루먼트하고 업그레이딩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는 우리가 화학 공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내용들은 지금 이 7가지에 들어가는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연구의 테마에서 또는 그 내용 중에서 빠뜨리지 않고 좀 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여기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굉장히 그 세계 무대에 접근해서 경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좀 보고요. 프로세스 이머지시 컨트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컨트롤 루프하고 시퀀스, 어떤 컨트롤 루프를 이제 정하고 시퀀스를 정하는데 보면요. 어떤 그 해외 대단위 공장에서도 이제 그 세계 부치 회사에서 설계한 걸 보면은 이 시퀀스를, 프로세스 시퀀스를 잘못해가지고 그, 다운스트림에다 놔야 될 걸 업스트림에다 놓는 그런 공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점. 나중에 공장 설계 다 하고 건설까지 다 한 상태에서 뜯어볼 때니까 뜯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공장은 언제 그 조건 여건에 따라서 언제 문제가 생길지 그건 가시방송 속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머지시하고 트러블에 대한 대비한 그런 툴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8가지 좀 나열을 했습니다. 프로세스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하고요. 리스크를 파운딩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어디쯤 있을 거다. 예측 또는 파운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지금 보면 3번의 루트코드 애널리시스 하고요. 원인 분석에 대한 것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콜전 데이트를 메저링하는 걸 설계 지역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트러블하고 어떤 사고가 나면 거기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2번 다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 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것,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스풀 라이프,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전하고 에러전 데이트라든가 스트레스 코로전, 여기 한 10개 지금 나열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설계자들이 아무리 설계했다 해도 여기에서 어떤 미스테이크를 일으킨다든가 좀 반영을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각각 하나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만 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런 걸 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화학 공장이나 어느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공장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이든지 우리가 어떤 시프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시프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프텀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우리 화학공학이라고 하면 화학공학에서 우리가 설계, 공정 설계를 할 때 시프텀은 몇 개가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누가 논문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공정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무대에 내놓아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학이 같이 이런 것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내리겠는데요. 네,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어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알파에서 오메까지 통합한다. 이제 앞으로 통합에 대한, 앞으로 철학과 공학에 대한 공학 철학이라든가 아마 이런 학문도 이제는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누가 그 분야를 공부할지 연구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알파와 오메가가 지금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퍼포먼스 개런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제 이러한 것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코어 컨시더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딩 시켜가지고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그러한 경제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이트 로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레이트 로스를 갖다가 우리가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